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4다 321-829 판결 사건명 주주총회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재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 양도 계약은 바로 주식 양도 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 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 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갑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던 을과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정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을이 사망하였고 을의 사망 전에 작성된 갑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을과 병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정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 서면 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병 회사 및 을의 자녀인 무 등이 기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기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 서면 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정 등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기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기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무 등이 갑 회사의 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명의 개설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 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 등은 갑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 누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다 220329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를 법정 단순 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여기서 처분 행위의 의미 및 상속 재산의 보존, 관리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 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이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 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 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이 을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을이 사망하자 그 공동 상속인인 병 등이 갑과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병은 가정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갑의 병 등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병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 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 의무의 이행 행위, 즉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220617 등 판결 사건명 건물인도 등 1.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 수개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제인에게 전속한다. 제384조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 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359조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 수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갑이 아버지인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을 등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던 중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갑이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 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을에 대한 파산 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을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22065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9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 금지 결정의 통지 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4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 금지 결정의 통지는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출국 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도 출국 금지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국 금지 결정의 통지 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 금지 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 금지 대상자, 범죄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220761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 2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 2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 2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 2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6-200201 판결 사건명 유익비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법 제310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년 5월 11일자 2024-6174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의 의미 및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인지규칙 제18조의 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속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속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 2, 제17조의 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속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속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단체,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그 소송 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 인지규칙 제18조의 2 단서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 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 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 2 본문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6년 5월 12일자 2025-1024 결정 사건명 집행에 관한 이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심 법원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강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본문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급보증 위탁계약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3다 228-24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자기 차량 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이때 피보험자가 자기 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 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기 차량 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자기 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 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5다 202901 판결. 사건명 임금. 1.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 무효.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무효.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 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공공성,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 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에 소정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 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 실차시간,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 공차시간, 다만 식사, 휴게시간은 제외. 대기시간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무 환경과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강행 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정액 산업금제로 운영되는 택시 회사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정액 산업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되어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 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 규칙의 법 규범성 등에 비추어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도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5. 갑 주식회사가 종전의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 형태의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임금협정에서도 일일 소정 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을 등이 위 소정 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5다 21140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의미 및 외국 법원의 가압류 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이하 확정 재판 등이라 한다. 확정 재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 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신문 등으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 외국 법원의 가압류 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 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5다 220-815 판결 사건명 구상금. 건물 등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 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 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화재 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 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범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 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 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 보험자가 각 중복 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건물 등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 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 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 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 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 보험자가 각 중복 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6년 5월 14일 선고 2026다
200867 판결, 사건명 통행방해 금지 등. 1.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 어장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이나 용익 물권과 유사하므로 수산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 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민법은 토지 등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용익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한편 어업권자는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어업활동의 경영을 위하여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적극, 및 그 효력이 귀속되는 대상, 상속인.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